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1987년 6월 대한민국은 민주화를 향한 열망으로 뜨거웠죠. 국민들은 독재에 맞서 거리로 나왔고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그 결과로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직선제를 쟁취했는데요. 오늘은 60 민주항쟁 기념일입니다.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국가는 국민의 존엄을 지키고 있을까요?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고 있을까요? 오늘 지금 이 사람에서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동생인 박래전 열사의 죽음을 계기로 인권운동의 길에 들어섰고 이후 민주화운동 유가족, 국가폭력 피해자들,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의 곁을 지키며 인권운동가로 살아왔습니다. 인권재단 사람의 박래군 이사 지금 만나봅니다. 네, 박래군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6월 10일이 됐습니다. 이맘때 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으로 바쁘실 텐데 특히 동생 생각이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예, 동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벌써 떠난 지가 몇 년 됐죠? 38년 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1988년 6월. 예. 6월에 당시 숭실대학교 학생이었던 걸로. 인문대 학생회장 하다가. 예, 맞아요. 예. 그때 이제 광주 진상 규명을 외치면서 분신을 한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사실 당연히 잊을 수 없죠. 그래서 그렇죠.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가고서부터 이게 광주 그 5.18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고, 그런 뒤에 이제 굉장히 이제 이 불의한 정권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당시 시대가 좀 그랬고요. 정말 목숨 걸고 싸우자라고 하는 게 허튼 말이 아니었던 그런 시대를 살았던 건데 거기에 가장 충실하게 살았던 게 제 동생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 88년에 이제 광주 학살 원흉 처단 뭐 이런 걸 외치면서 죽었는데 당시 이제 노태우가 이제 광주 학살 원흉이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이 대통령을 한다는 걸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게 저희 동생의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후로 이제 완전히 인생을 이제 한 길을 걸어 오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그 전에 이제 학생운동, 노동운동 뭐 이렇게 좀 했었는데 이제 동생이 그렇게 되고 나서는 이제 유가족이 갑자기 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굉장히 방황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수선 어머니께서 이제 안내하셔갖고 유가족협의회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한번 나와봐라. 유가족협의회가 이제 민가협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서 이제 거기는 구속자 가족들이 모인 데고 유가협은 유가족협의회니까 그 열사들이나 이런 그 운동하다가 이제 희생되거나 뭐 자결해서 떠났거나 이런 사람들의 가족들이 모인 곳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드나들게 됐었고. 특히 이제 88년도 10월 달부터 그 박정희 때 그 전두환 때 그 의문사 당했던 가족들이 모여서 농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걸 지원하면서부터 이제 인권운동, 이제 국가폭력과 관련된 국가범죄와 관련된 이런 쪽으로 집중하는 그런 인권운동을 좀 해왔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까지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고 어떤 정치적 이런 상황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인권운동들도 좀 결을 좀 달리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권재단 사람의 이사를 맡고 계시는데 직접 세우셨어요.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인권재단 사람은 인권활동가들을 지원하고 또 인권단체들을 지원하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이게 인권단체들이 너무 열악하거든요. 재정적으로도 열악하고 그래서 인권활동가들을 좀 교육도 하고 그리고 그 인권단체들을 성장하는 걸 지원하기도 하고 인권 활동이 긴급하게 또 필요한 뭐 재정적인 지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좀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공간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세전역 쪽에 6호선 세전역 근처에 이제 그런 스테이션 사람이라고 하는 공간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곳이군요. 그런데 정말 수많은 시민단체가 있잖아요. 근데 왜 인권단체는 이렇게 어렵다고 보십니까?
예. 인권단체들은 사실 이제 재정적인 독립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국가가 저지르는 범죄를 감시해야 되니까 국가로부터 지원을 안 받는다 이런 게 있고 또 기업들도 인권 침해 많이 하잖아요. 네네. 뭐 그러니까 기업을 또 감시하겠다라고 하니까 기업의 돈도 안 받겠다 하는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게 사실 큰 우리나라에서 그런 재정적인 지원을 크게 할 수 있는 데가 기업들이거든요. 예. 기업들로부터 이제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고 도리어 기업은 인권단체 하면은 좀 적대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원이 잘 안 들어오고 이제 시민단체들 같은 경우 시민들도 사실 인권운동 지원하는 것보다는 다른데. 좀 말랑말랑한 데 같은 데 있잖아요. 어떤 내 관심사. 네, 내 관심사가 있는데 이런 데들 저기 하지 인권 침해 그런 쪽으로는 그 관심이 별로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겠네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네. 독립적이어야 네. 하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을 받기도 어렵고 당장 또 내 문제가 아니면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어오기도 좀 어려운. 그러니까요. 이게 예.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구호성 단체들 같은 경우들은 많이 그래도 재정적인 지원들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여기 네.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 뭐 이러다 보니까 참 어려운 거 이렇게 하나 저렇게는 어려운 것 같아서 저희가 인권자는 사람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래서 뭐 아주 큰 돈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제 지원도 하고 네. 그 활동가들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좀 지원하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넓은 범주에서 보자면 모든 게 다 인권하고 관계가 그렇게 있을 생각하면 굉장히 텐데. 그렇던데. 그렇죠? 예. 45년 동안 찾고 지키기 위해 애써온 그 박 이사님이 애써온 인권이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으면서 사는 거 이게 인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여기에는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되거든요. 네. 차별당하거나 뭐 이렇게 혐오받거나 이런 사람이 없어야 되거든요. 좀 이상적인 얘기인데 어쨌든 그 지점을 향해서 꾸준히 계속 해나가는 게 인권 운동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런 거를 가장 가름막았던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정치 권력이었던 거죠. 국가가 이제 그렇게 했었던 거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점점점 인권 운동을 비롯해서 시민사회의 그런 운동들을 통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정치적 발전에 의해서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고 완전히 이제 사라졌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게 불평등 문제라든지 그 혐오 차별의 문제 이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사람 말고도 여러 단체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죠? 인권의 사람 말고도 예. 그렇죠. 네. 어떤 곳에서 활동 중이십니까?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만들어진 그 4.16 재단 네, 그리고 네. 4.16 연대 이런 여기서도 활동을 하고요. 4.16 재단은 운영위원장 맡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권단체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서 만들어진 게 공익활동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있거든요. 네네. 거기 동행의 이사장을 또 맡고 있고 예. 등등 있습니다. 중책을 맡고 계시네요. 그래서 지금. 저 네. 인권단체 활동가들만이 아니라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까 저희가 그런 시민 활동가들, 공익 활동가들이 그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는 데가 또 동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전국에 지금 조합원이 공익 활동가 3,000명이 지금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데 이 사람들 또 지원하기 위해서 또 재원도 만들어야 되고 네. 뭐 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권운동 하시는 분을 교육도 해야 되고 지원도 예. 해야 되고 예.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학생운동으로 출발을 하셨어요. 예. 뭐 학교 다니면서 또 옥살이도 하시고 그랬다고 들었는데 그 80년대 상황은 저도 80년대 중후반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뭐 그 민주화가 사회적 화두였잖아요. 그 당시는. 그렇죠. 예. 학생 그 캠퍼스도 그 열기가 너무너무 뜨거웠고요. 예. 거기서 앞장서서 나서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셨어요? 저희가 저는 재수해서 1981년도에 학교를 들어갔는데 네. 저는 이제 광주에서 그 5.18 그게 그렇게 참혹하게 그 우리나라 군인이 시민들을 학살하고 그런 줄 몰랐었어요. 예. 근데 대학 들어가니까 그걸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뭐 소문으로 이렇게 듣던 게 이렇게 뭐 자료나 이런 걸로도 확인도 되고 광주에서 살다가 올라온 친구들한테도 얘기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와 너무 그 화도 나고
그렇게 사람이 죽어가고 그랬는데도 우린 그것도 모르고 저기 했던 거에 대한 부채감 이런 것들도 있었고 특히 이제 마지막 그 1980년 5월 27일 날 그 도청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죽어갈 줄 알면서도 그 도청을 사수했던 어떤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이 도저히 전두환 정권을 용서할 수가 없는 네. 이런 려가 있었고 그래서 그 독재 정권 물리치고 이제 민주화를 위해서라면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된다 이런 게 있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많이 달라서 대학 들어가는 사람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네, 그러면 네. 이제 우리 이제 들어가자마자 하는 게 지식인의 역사적인 사명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보고 뭐 그랬었고 예. 그렇게 해서 의식화된 거죠. 이렇게 네. 되면서 사실은 이제 대학 들어갈 때 소설가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때 1학년 때 그 11월 25일이라고 이제 기억을 하는데 학교에서 시위를 하는 걸 보면서 그때부터 막 고민하고 있다가 결국 학생운동권에 이제 발을 들여놓게 됐었습니다. 네. 그때 10월 20일 날 그 시위가 시위를 주동하던 사람이 여학생이었어요. 2학년 여학생이었는데 그 학생회관 4층에서 시위를 주동하다가 아마 경찰이 잡으러 오니까 그걸 피하려고 그러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 학생회관 4층에서 떨어졌으니까 세멘트 바닥이잖아요. 예. 여기 떨어졌으니까 시위하던 사람들이 다 중단을 하고 그거를 이제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그 사과탄이라고 하는 걸 막 네. 던지면서 그러면서 체류탄 막 쏴대면서 거기 있는 학생들을 막 체포해가고 연행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진짜 사람들이 이제 막 진짜 눈이 돌아왔다고 하죠. 그럴 네. 정도로 분노하고 싸움을 하고 하는 그걸 보면서 거기에 직접 뛰어들지 못하면서 갈등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 학생운동에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81년 12월. 1981년. 네. 그러니까 사실 군부 정권의 그게 아주 서슬이 펄할 때죠. 그렇죠. 학교도 예. 이게 전경들도 있었고 그 수업하는 그 교실에도 강의실에도 사복 입은 경찰들이 있었고 도서관에도 있었고 양 삼엄했었던 거죠. 이렇게 감시 속에서 예. 그렇게 살았던 이런 거죠. 제가 입학했던 86년도만 해도 그 뭐 백골단이라고 하는 청자켓 네. 입고 뭐 하얀 저기를 쓴 사람들이 캠퍼스로 들어오고 그러던 시절입니다. 지금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근데 상주했었어요 그때는. 네, 그때는 상주. 네, 하다가 저희 때는 들락날락했었는데. 83년 12월 달에 이제 물러났어요. 네. 상주하는 건 물러났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 80년대 그 민주화 열기 뜨거웠습니다. 그 뭐 호언철폐 독재타도 그 구호를 외치면서 결국은 대통령 직선제를 얻어냈고 국민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렇게 어렵게 우리 국민들의 승리로 대통령 직선제를 얻어내고 했는데 지금 이제 뭐 내년 40주년을 맞는데 우리 사회에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민주주의는 완성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항상 네. 미완이죠. 왜냐하면 당대의 어떤 그거는 당장은 어떤 실현이 될지 몰라도 그게 이제 완성이 돼가는 그런 과정들이 또 있어야 되고 또 다음 단계의 민주화라는 게 또 있잖아요. 예. 그때는 군사 독재가 물러가고 그 직선제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게 민주화인 것지 알았지만 실제 이제 해보니까 더 부족한 것들이 또 발견되고 그러니까 민주화의 요구는 계속되는 거죠. 네. 예. 그래요. 사실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 요즘 무슨 뭐 이렇게 데모할 일이 있겠는가. 이렇게 우리 사회가 민주화됐는데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가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부족하다고 보세요? 인권 사각지대는 그러니까 민주화가 되면서 인권의 사각지대가 지금 많이 줄어드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쉽게 생각하면요. 군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감시 자체가 안 되니까 군에서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죽어갔어요. 그 전쟁도 일어나지 않은데 몇백 명이 죽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게 많이 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망 사고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그게 은폐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네. 뭐 이런 사건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사회복지시설에서 했던 이런 문제들 그리고 요즘에는
어떤 그 뭐랄까 여성에 대한 거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소수자들. 이주노동자들 이런 소수자들에 대한 그런 인권 침해, 차별 이런 것도 계속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식이나 이런 것들도 높아지고 요구하는 것도 달라지는 거죠. 감수성도 굉장히 달라지고 감수성도 그래서 당대적인 감수성이 있고 이제 그 역사적인 감수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역사적인 감수성도 발전시켜가면서 당대적 감수성도 이제 발전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부족한 걸로 느끼는 거죠. 네. 그래서 민주화를 이뤘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지방선거 했습니다만 후보들 공약을 보면 사실 뭐 경제 관련된 공약, 개발 공약 이런 것들은 많지만은 이게 인권 관련한 것은 사실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모든 선거에서는 인권에 관한 그 공약이나 이런 거 찾아보기가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표가 안 되거든요. 그쵸. 표가 안 그쵸. 된다고 맞아요. 생각하니까 맞아요. 그런 거고 괜히 논란이 돼가지고 표만 잃어버릴까 봐 아예 이런 걸 안 하는 거죠. 그래도 예전에는 분위기 타고서 뭐 인권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인권조례도 막 공격당하고 그러니고 도리어 인권조례가 폐기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번에는 인권조례 이런 것들도 안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심지어 교육감 선거나 이런 거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성평등 교육이나 이런 것도 안 쓰고 뭐 이럽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인권적으로 보면은 참 그 인권 관련 공약 찾기가 너무 힘든 이런 상황들인데 굳이 인권과 관련한 뭐 이런 걸 찾자고 보면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와 관한 것들, 그러니까 사회권이라고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지역별로는 좀 나오는 것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을 통해서 뭐 일자리를 보증해주고 소득을 보장해준다 이런 부분들도 경제적 권리니까 이렇게 보면은 되는데 그렇게 애써 찾아야만 있는 그런 정도죠. 지금 인권 활동하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한 몇 명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글쎄요, 몇백 명 될 텐데요. 저희가 대충 그 본격적으로 그 단체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에서 이렇게 내걸고 하는 인권운동 하는 사람들이 한 200명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업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예, 그렇군요. 사실 우리 박 이사님 같은 경우에 이런 사회적 참사와 관련된 뭐 유가족들이라든가 당사자들 많이 만나고 그와 관련된 일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은 느끼시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느 날 문득 내가 유가족이 된 것처럼 누구든지 사실은 그런 피해자가 어느 날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도 많이 좀 느끼실 것 같은데요. 요즘 얘기로 저기 하면은 이런 재난 참사를 겪었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다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태원 참사를 유가족들이 세월호 참사를 보고 저거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한테 우리가 제대로 못 싸워서 다시 이태원 참사 같이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서로 또 이렇게 위로하고 이러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저 재난이나 이런 거는 불행한 일일수록에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로 애써서 이렇게 외면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그러면서 이제 서로들 위로하고 이제 그러는데 예전에 이제 그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이제 광주 5.18 유가족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저거를 많이 맞아주고 많이 위로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5.18 유가족들이 세월호 가족들이 했던 얘기가 네 맘 다 안다. 우리가 다 겪어봤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아주는데 그걸 바라보는 그 사람들 다 울고 막 그랬었죠. 이제 그런 것처럼 그 유가족들끼리는 그런 저거를 서로 공감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공감해주고 이렇게 이랬으면 좋은데 사회적으로는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회적으로 너무 큰 슬픔을 겪으신 분한테는 사실은 유가족끼리 이렇게 통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참 어려움이 있거든요.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때는 뭐 이렇게 애써서 뭐 이렇게 이제 다 이해한다, 내년 뭐 힘내라 이런 거보다도 그냥 옆에 곁에서 같이 있어주는 거. 처음에는 너무 힘들 때는 그런 게 위로의 말이 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그 곁에 서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러는 거가 이제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어느 시점 되면
그 유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 피해자다움을 또 강요를 합니다. 우리 사회가. 네. 그래서 유가족이 어떻게 웃어? 어떻게 유가족이 저렇게 그 밥도 저렇게 잘 먹네? 뭐 이런 식으로 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 유가족들을 이런 고통당하는 사람들 곁에 선다는 게 좀 시간이 지나오면서 거기서 피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유가족들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실 그분들이 이제 세상에 이제 자식들을 잃고 가족을 잃고 그런 사람들이 그 슬퍼할 때까지 슬퍼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런 거를 그 같이 애도해오는 사회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큰 참사들 겪을 때마다 우리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 얘기를 하고 이제 아직도 사실 이런 사고들이 끊이질 않고 있잖아요. 뭐 공장에서 일어나고 기업체에서 일어나고 공사 현장에서 일어나고 이런 생명 안전 의식에 대한 이런 운동도 좀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렇죠.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제가 이제 그 오랫동안 이제 인권 운동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 전에는 이제 사람들 죽고 하는 이런 현장도 되게 많이 갖고 그 장례도 많이 치렀었어요. 그래서 재야의 장의사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그랬는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 왜 재난 참사는 내 일로 생각하지 않았나? 그리고 저렇게 사람이 죽은 다음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기 전에 좀 이렇게 좀 움직여서 사람이 죽는 일이 없도록 좀 예방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자책도 좀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재난으로부터 좀 안전한 사회를 좀 만들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생명안전 기본법도 그때부터 세월호 참사 이후로 이게 쭉 준비를 하고 해가지고 12년 만에 생명안전 기본법도 만들어지고 그랬잖아요. 네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지금 통과가 됐나요? 그렇죠. 예. 법이 제정된 거죠. 네네. 그것도 어렵게 12년 만에 5월 7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주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안전권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에서 최초로 규정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를 이렇게 권리 항목을 쭉 만들어서 이렇게 보장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들의 그런 책무가 있고 안전에 관한 그리고 국가의 그런 생명안전 분야의 비전을 제시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도록 하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생명안전 그 영향평가제도 같은 걸 도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안전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후퇴하지 않도록 이렇게 막고 그리고 이제 그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통해서 이런 재난 사고 이런 거 나면 새로운 뭐 특별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네. 이렇게 그 기구가 상설화돼 가지고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만들고 그 이행 점검도 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이 들어가니까 엄청난 내용이 들어가 있는 네. 그 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큰 성과네요. 예. 그동안 있었던 어떤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들여다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이제서야 제정이 됐다는 그렇죠. 거죠. 예. 이 참사 피해자들 유가족들과 늘 함께 하시니까 가장 힘들어하는 게 어떤 건가요? 이제 세월이 흐르고 10년, 20년 참사가 있고 나서 세월이 흐르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는 많이 잊혀지지만 유가족들은 어떻게 보면 그 시절에 머물러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제일 힘들다고 하시는지.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날로 시간이 멈춰 있다고 보통 얘기들을 좀 많이들 좀 하고 있고요. 그 5.18도 그렇고 뭐 다른 경우도 그런데 그 재난 참사를 당했던 그 날이 가까워 오면 몸이 아파요. 이 사람들이. 네.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술을 많이 먹게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고통스러워 또 시간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그러면 그런 거 다 잊지 않았겠냐 하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분노의 마음들, 슬픔의 마음들이 좀 이렇게 걸러지게 하려면 이게 이제 진상규명도 좀 억울한 부분들을 좀 풀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어떤 사회적으로 같이 연대한다, 지지한다, 지지받는다 이런 느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수록 그 시간이 가도 계속 그런 고통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요즘도 그런 유가족 세월호 가족들도 그렇고 유가족들 중에는 이게 뭐 술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자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런 게 참 위험합니다. 네. 이게 10년이 지났어도 그런 치료가 좀 잊어버리는 게 망각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렇지 않고 예.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트라우마라고 그러잖아요. 트라우마 이제 치유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재난 참사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 전에 세월호 참사 이전에 방치를 해놨었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 좀 여러 가지 아주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이런 재난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트라우마 이거를 안산 지역에서 그 노하우를 쌓고 지금 안산 국립마음건강센터 이걸로 해서 재난 피해자들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이런 과정을 좀 밟고 있습니다. 네. 유가족들은 잊혀지는 걸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예. 예. 그러죠. 기억이 돼야 이제 저기 되는 거고 아무리 저거 하더라도 이게 우리 사회가 기억해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면 아무리 이제 내 가족은 다 떠났어도 세상이 알아준다라고 하는 것이 큰 위안이 되고 그래서 세월호 가족들도 요즘에 그 노란 리본 가방에 달고 다니는 거 보면 힘이 난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그렇군요. 오히려 예. 기억해 주는 예, 것이 예. 용기를 주는 것이다. 이런 기억과 관련해서 우리 박래군 이사님도 동생을 기억해 주는 이 경험을 네. 그 겪고 나서 그 순간이 그렇게 감동적이었다고 하던데. 예. 예. 그렇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이제 네. 그 5.18 기념식에 이제 갔는데 전혀 생각 못 하고 있었는데 내 동생이랑 조성만이랑 뭐 박관현 여사랑 이렇게 해서 네 분의 이름을 적었는데 진짜 충격이었어요 그때. 네. 그게 이제 저는 전혀 기대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래전이라는 예. 내 동생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그게 공적으로 예. 이렇게 이제 불려지는구나 라고 이제 해서 지금 좀 감동이었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순간에 뭐였냐면 다른 가족들도 그렇게 뭐 광주를 외치다가 이제 죽어갔고 뭐 이랬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뭐 이런 저들이 생각이 나서 저 사람들도 이렇게 공적으로 이렇게 공인받는 누가 불려주기를 바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 때 이제 빠진 사람들까지 해가지고 페북에다가 한번 이렇게 같이 이제 쓰기도 하고 이제 예. 그랬었었죠.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그 동생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저희가 다시 모셔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60 민주항쟁 기념일을 맞아서 45년간 인권 현장에서 인권과 생명 안전을 위해서 활동해온 인권재단 사람의 박래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